뉴스 보고 판단하고 유튜브 보고 판단하면 늦다고요. 시세는 비관의 벽을 타고 오른다고 그러잖아요. 뭐 지금 타고 오를 정도는 아닌데 판단을 하실 때 항상 현장에서 좀 판단하는 어떤 그런 것도 좀 필요하겠다. 자, 박사님에게 이제 부동산 시장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서울 아파트 일단 작년부터 한번 점검해야 되니까요. 작년에 아파트 시가 어느 정도 오른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올랐니 내렸는지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걸 말하기 전에 기준을 정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작년에 표본 통계라고 얘기하죠. 국가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쓰는 통계는 떨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피부로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실거래가는 또 올랐습니다. 김 작가님이 올랐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이건 실거래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조작적 정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논문을 쓸 때.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거는 집값이 올랐니 내렸니는 대부분이 실거래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기준으로 항상 얘기를 해야 된다. 그걸 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 아파트는 작년 한 해 동안 이제 최신까지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0%가 올랐습니다. 표본 통계는 부동산은 기준으로 보면은 2.2%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KB 시세도 보면은 작년에 서울 아파트가 연간으로 6.2%가 빠진 거예요. KB는 당연히 표본 통계입니다. 근데 실거래가 기준으로 어쨌든 서울이요 1월부터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9월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 무려 13.3%가 올랐고요. 그리고 10월, 11월, 12월 이 3개월 동안은 급전직하를 했죠. 그래서 13.3% 올랐다가 3% 까먹고 연간으로 보니까 한 10% 정도가 올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전국적으로는 한 3.6% 올랐고요. 예, 수도권은 6.7% 올랐습니다. 지방은 뭐 솔직히 거의 오른 게 없어요. 0.6% 올랐다고 그러면은 소비자 물가 오른 거에 비하면은 실질주택 가격으로 보면은 작년에 아파트 값이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12월이랑 1월 데이터는 좀 어떻게 나왔는데요? 12월까지 제가 업데이트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12월도 계속해서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미래를 내다볼 때 쓰는 제가 자주 쓰는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가 공표보고서라고 있어요. 공동주택 실거래가 공표보고서상에 잠정치가 있습니다. 잠정지수라고 하는데요. 이게 저는 굉장히 시장을 바라보는 풍향계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바라보실 때 표본 통계를 쓸 거냐 실거래가를 쓸 거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차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차를 최소화할까 이게 이제 저는 주의사항이라고 보거든요.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실거래가 잠정 지수는요. 이게 시차가 굉장히 짧아요. 지금 2월 15일 날 오후 5시에 공동주택 실거래가 지수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한 달 보름 늦습니다. 2월 달에 나왔다는 얘기는 언제께 나왔다는 얘기예요. 2월 15일 날 나왔으면은. 그러니까 작년 12월 통계가 지금 실거래가가 다 떴다는 거죠. 근데 1월 말 통계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실거래가 잠정 지수인데 이게 보름 정도밖에 시차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플러스로 다 반전됐습니다. 전국은 플러스 0.07%고요. 굉장히 미미합니다. 서울은 0.25% 플러스고요. 수도권은 0.16%. 근데 지방은 여전히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0.0이니까. 다만 이게 지금 0.0 뭐 이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방향성을 또 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한 0.5 정도 되어야 방향성이 그대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거는 약간 좀 조마조마한 어떤 그런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지금 실거래가 기준으로는 1월에 지금 플러스 반전했다는 게 조금 의미 있는 지표가 될 수가 있다. 그거는 이제 확정 지표는 당연히 3월 이제 15일 가야 이게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제가 장바닥 시세를 항상 주목하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의 하나 일환으로 이 실거래가 공표 보고서상의 잠정 지수가 어떻게 되든 간에 플러스가 됐다는 것은 조금 주목해 볼 만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를 여쭤봤는데 그러면 연립 다세대 주택은 어떤가요? 아이고 이거는 여전히 지금 구조적 불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전세 사기라든지 빌라 사기 뭐 이런 후유증이 생각보다 큰 것 같아요.
지금 연립 다세대 주택을 보면요. 실거래가 지수로 보면은 작년 한 해 동안 전국이요. 지금 1.2% 떨어졌고요. 수도권도 지금 0.8% 정도 마이너스입니다. 서울만 겨우 0.4% 정도 플러스를 보였는데 다만 이제 1월 잠정 지수로 보면은 전국은 조금 오르는 걸로 나와요. 플러스 0.7 정도. 그리고 수도권은 0.6. 뭐 서울은 뭐 거의 제로입니다. 그래서 약간 어쨌든 1월 잠정 지수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연립 다세대까지도 좀 플러스가 나왔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 시장을 바라볼 때요. 이게 지속 편향이라고 흔히 얘기하거든요. 오늘 오르면 내일 오를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떨어지면 내일도 떨어질 것처럼 이렇게 보통 그렇게 선입관을 갖는데 제가 시장을 바라보실 때 내가 바라보는 대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지 마시고 통계는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보면서 시장을 좀 더 종합적으로 균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나름대로 스펙트럼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작년에 그랬다면 올해 1월에서 2월 수도권 부동산 시장 지금 좀 어떤 상황이고 사람들 심리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점차 느끼는 건 요즘에 점차 부동산 이야기가 좀 많이 줄어들었다? 줄어들었죠. 근데 아까 제가 오다가 커피점을 들렀는데요. 부동산 얘기 하시더라고. 이디야 들리셨네요. 광고하시는 거 아니죠? PPL 아닙니다. 이디야 PPL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까? 네. 제가 산 겁니다. 네. 이 지표가요. 약간 혼조세라고 보시면 돼요. 혼조세. 예. 그런데 여러 가지 심리 지수가 있잖아요. 유일하게요. 국토연구원에서 보면은 1월에요. 서울 주택 시장 소비 심리 지수라고 있는데 이게 100을 넘었어요. 104.3입니다. 이거 오른다고 본다는 거죠. 전국도 다 100을 넘었어요. 그런데 이게 저는 조금 미심쩍은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국부동산원에서 나온 비슷한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이 매매 수급 지수를 보면은 여전히 살 사람보다 팔 사람이 많아요. 이게 82.9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KB 저희들이 보면은 매매 시장 전망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 85.3입니다. 100을 못 넘고 있고요. 다만 전세 같은 경우는 확실히 보면은 서울이 104.4예요. 이걸 이제 종합해 보면은 아직까지는 집 살라는 사람들이 좀 미적거리고 있다. 조금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부 지역에서 조금은 거래가 좀 늘어나는 모습들은 있어요. 시장에서 이제 보통 저는 가격보다 거래량을 더 예의주시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가격은 속여도 거래량은 못 속인다 그러는 거예요. 거래량이 시장의 바로미터다. 거래량이 풍향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서울구니 뭐 거래량이랑 매물 지금 어떻게 되는데? 지금 오늘 촬영일이 2월 21일 날입니다. 네, 21일입니다. 네, 제 월급 날이에요. 네. 그런데 1월 거래량이 보통 2월 말까지 이제 집계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약하고 나서 한 달 이내에 신고하도록 돼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1월 거래량이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은 2,343건이에요. 네. 근데 작년 11월, 12월이 한 1,700건에서 한 1,800건 정도가 되었어요. 10월이 어느 정도 됐냐면은 2,337건이에요. 그러니까 10월 거래량을 넘어섰어요.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아마 1월 통계량이 거의 2,400~500건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럼 그래가 된 거잖아요. 살짝 증가한 거죠. 예. 이게 뭐 그러면 시장이 본격 회복하느냐 그렇게 보기는 또 어렵죠.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2006년도부터 장기 시계를 보면요, 서울의 월 평균 거래량이 한 6,000건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비하면은 아직은 뭐 3분의 1 정도니까 어쨌든 지금 바닥에서 약간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은 지금 지표로서 확인된다는 거예요. 거래량이 엄청 더 떨어지진 않았네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바닥을 찾아가는 과정일 수가 있겠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매물 얘기를 주로 많이 하시더라고. 근데 매물도 보면은 그렇게 뭐 이렇게 줄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오늘자로까지 보니까 서울의 매물건이 아실 통계를 많이 쓰시는데 7만 8천 건 정도가 돼요. 작년 11월에 많을 때는 한 8만 건 정도가 되었어요. 작년 2월, 그러니까 1년 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한 5만 5천 건이었거든, 그때요. 그때에 비하면은 여전히 지금 매물이
매물이 많다. 매물이 많다는 것은 매도자들도 매물을 거둬들이지 않고 내놓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통계를 종합해 보면은 심리 지수는 일부에서 조금은 이렇게 좋아지는 측면이 일부 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두 개 지표가 아직 기준치를 못 넘었잖아요. 그렇게 보고 거래량도 그렇게 뭐 활발한 수준은 아니다. 제가 조금 이렇게 앞서간다는 측면에서 시장을 보면요. 한국부동산원의 아까 그 실거래가 잠정 지수 있잖아요. 그게 방향성을 조금은 비중을 높이는 편입니다. 우리가 바라봤던 거와는 전혀 좀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잖아. 뉴스 보고 판단하고 유튜브 보고 판단하면 늦다고요. 조금 늦습니다.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시세는 비관의 벽을 타고 오른다고 그러잖아요. 뭐 지금 타고 오를 정도는 아닌데 판단을 하실 때 항상 현장에서 좀 판단하는 어떤 그런 것도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한쪽 얘기만 너무 듣지 마시고 현장에 가보십시오. 그러면은 조금 답이 나올 수는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지금 집값은 어떤 상황인 건가요? 조정 국면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작년 9월 27일 날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 판매가 중단됐잖아요. 요때부터 꺾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택 시장은 바로 30대들이 움직입니다. 제가 부동산원의 그 아파트 매입 연령대별 통계를 한번 최근까지 업데이트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보니까요. 전국에서 아파트를 가장 많이 산 연령대가 30대. 전체의 26.6%예요. 50대가 21.5%. 뭐 택도 안 되죠? 예, 40대가 좀 많을 것 같죠? 40대가 25.8%니까요. 30대가 월등히 많다. 그럼 20대가 한 4.5%가 이 정도 되던데 2030 세대, MZ 세대에 다 틀어보면요. 31.3% 정도가 돼요. 10채 중에서 거의 뭐 3채를 MZ 세대가 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주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한 사람들이 30대였잖아요. 이게 갑자기 중단되니까 물론 일반행입니다. 우대형은 뭐 아직 살아있는데 일반형이 중단되니까 갑자기 매수세가 뚝 끊겨버린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030이 만약에 31% 정도 이제 사는 게 데이터로 나왔는데, 과거와 비교해야 되는 거잖아요. 과거 대비 이게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늘 2030이 한 뭐 30% 정도 샀던 건가요? 제가 보면은 한 2021년 이때가 이제 집값이 고점이었잖아요. 그때부터 30대들이 상당 부분 시장을 주도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었고, 우리가 이제 그 10년 전에 하우스프 사태 이럴 때는 30대들이 집을 안 산다 그래가지고 얘기가 많았거든요. 10,000원이니까 결혼을 늦게 하니까 집도 늦게 산다. 그래서 그때 한때 통계를 보면은 첫 집장만이 43세였어요. 그만큼 늦어졌는데 최근에 조금은 어쨌든 빨라지고 있는 그런 모습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30대들이 좀 이렇게 공략하는 지역이라든지 요런 쪽 시장이 제가 보니까 좀 부침이 심해요. 지금 주택 시장에 어떻게 보면 주력 세대가 달라지니까 옛날에 주로 뭐예요? X세대라든지 베이비 부모가 주도하는 어떤 그런 시장에서 지금 뭐냐면은 30대로 지금 바뀐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특성이 있어요. 작년에 제가 한번 나왔을 때 그때 제가 그래프를 보여드리면서 WDB 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 올렸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WDB 짧은 시간에 와버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통계를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 WDB 나타났습니다. MZ세대가 항상 몰려다니면 변동성이 크다고 말씀 올렸잖아요. 주로 MZ세대들이 몰렸던 지역들이 주로 GTX 개통 예정 지역이나 좀 외곽의 싼 집 쪽으로 몰려들었거든요. 그게 이제 갭 투자에 불나방 축제를 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인덕군에 있는 한 아파트, 32평 아파트 예를 더 봐드릴게요. 이게 대표적인 MZ세대들이 많이 몰렸던 지역이거든요. 2021년 10월이 이때 우리 역사상으로 보면 고점이거든요. 실거래가로 보면은. 근데 8월에 12억 4천을 찍었습니다. 작년 초에, 그러니까 2023년 1월에 6억 6천만 원을 찍었어요. 거의 뭐예요? 반토막이죠. 그리고 제가 작년 9월이 고점이라고 그랬죠? 이 역시 고점입니다. 9억까지 올랐어요. 근데 최근에 거래량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얼마 정도 떨어졌냐면은 올 초에 6억 8천까지 떨어졌어요. 작년 시세하고 같죠? 이 쌍바닥인 거예요. 하나 더 예를 들어드리면은 상계동 제가 한 아파트 24평짜리입니다. 이게 고점이 2021년 9월에 9억 4천을 찍었어요. 근데 2022년 어느 정도까지 떨어졌냐면은 5억 2천까지 떨어졌어요. 고점 대비 44% 폭락이 왔어요. 작년 8월에 이게 7억까지 다시 올랐어요. 올 1월에 거래된 걸 보니까 이게 5억 8천까지 떨어졌어요. 아까 제가 전저점에 5억 2천이라고 그랬죠. 그죠?
별로 안 차이 나요. 주로 MZ 세대들이 이 갭 투자 타겟으로 삼았던 지역들은 요번에 흘러내렸다. 이렇게 이게 바로 저는 어떻게 보면은 더블 딥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MZ 세대들이 정주 공간으로 생각하는 곳 갭 투자가 아니라 아니면은 새 아파트 그리고 인기 지역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많이 안 빠졌어요. 이게 이제 약간 시장의 차이가 있는 건데 예를 한 봐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촬영 장소가 공덕동이잖아요. 네, 공덕동. 공덕동에 있는 새 아파트 한 3년 정도 된 아파트입니다. 24평을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21년 11월에 15억 5천까지 거래가 됐어요. 22년 12월에 이 급락이 왔습니다. 10억 2,500까지 팔렸어요. 고점 대비 4% 정도 빠진 겁니다. 근데 작년에 올랐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게 작년 9월에 얼마 정도였냐면은 12억 8,500만 원까지 팔렸습니다. 다시 올랐죠. 근데 요번에 1월에 보니까 거래된 게 보니까 12억 4,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고점 대비해서 한 20% 정도 마이너스예요. 지금 이게 한 보면은 한 13억 정도의 매물이 나와 있다.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대체적으로 보니까 제가 예상했던 이른바 더블딥, 이른바 쌍바닥은 주로 특정 지역, 그러니까 교외나 그다음에 이런 재건축이라든지 아니면은 GTX 역세권 주변 이런 쪽에서 일부 나타난 것은 맞다. 실거래가를 보니까 작년 1월 시세하고 같은 곳도 적지 않다. 실거래가를 보니까 이제 MZ 세대든 아니면 일반적으로 정주 공간을 생각하는 곳들은 서울은 보니까 고점 대비해서 지금 한 15% 내지 20% 정도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시장이 지금 약간 예전과 다르게 울퉁불퉁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건데 타임보다 프라이스를 보고 접근해야 된다고 제가 결론을 낼 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타이밍보다 가격을. 지금은 가격을 보셔야 되지 너무 타이밍을 보기에는 시장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을 얘기하면서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면 입지에 따라서 이제 집값이 덜 떨어지는 곳과 이런 편차가 좀 크게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서울의 최상급지인 강남 3구는 지금 어떤가요? 강남 3구도 뭐 큰 차이 없죠. 사실상.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MZ 세대들이 강남 재건축에 그렇게까지 접근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전세가율이 낮기 때문에 그리고 금액도 비싸기 때문에 갭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새 이런 얘기 아십니까? 서울에 사는 신혼부부들의 성지라고 그래요. 그게 어디라고 보세요? 고덕입니다. 고덕. 고덕. 예, 고덕에는요. 저녁 11시까지 놀이터에 애 소리가 들린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 압구정이라든지 뭐 여의도라든지 이런 곳은 놀이터에 애가 없어요. 유일하게 지금 서울에서 고덕에서 많이 애를 볼 수 있다 이럴 정도로 요새 많이 좀 선호하는 어떤 그런 경향들은 있죠. 왜요? 신축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요, 트렌드가 신축이 시장을 주도하는 게 특징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참여정부 때는 주로 재건축이 주도를 했죠. 지금은 신축입니다. 왜냐하면 MZ세대는 기본적으로 새 집을 선호해요. 이 현재주의적 소비라고 그러는데 내일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현명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재건축을 하려고 그러면 고금리기 때문에 이주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재초안이라고 그래서 재건축 부담금도 만만치 않고요. 그리고 건축비가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아는 친구가 요번에 조합장이 됐어요. 가로정비 사업이거든요. 별로 안 크잖아요. 근데 중견기업체하고 요번에 도급 계약을 다시 해야 돼요. 2년 전에 할 때 얼마였냐면은 3.3제곱미터당 평당 있잖아요. 745만 원에서 요번에 920만 원을 달라고 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할지 지금 엄청나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과거에는 재건축이 끈 묶고 알 묶고 하는 거였잖아요. 큰 집 줄게, 새 집 다오. 지금은 워낙 이게 건축비가 높기 때문에 재테크로서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는 게 MZ세대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신축으로 가는 어떤 그런 특성이 있죠. 그래서 지금 집값도 보면은 신축이 확실히 덜 떨어져요. 그게 아마 기성세대와 좀 다른 이 주거 공간에 대한 욕망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강남 3개구를 보면요 서울 평균보다는 작년에 더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서울이 보면요 제가 고점이 2021년 10월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작년 12월 기준으로 보면은 서울이 고점 대비해서 한 83% 정도 시세라고 보시면 돼요. 동남권이라고 그러잖아요. 강남, 서초, 송파, 강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87.1%예요. 좀 높죠. 고점 대비. 예, 그러니까 확실히 작년에 좀 올라서 그래요. 뭐 재건축에 대한 기대도 있고, 그리고 15억 그 아파트 담보대출 규제가 폐지됐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고가
주택 수요가 좀 유입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뭐 강남이 불패냐 하면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예, 뭐 강남도 투기적 수요가 유입돼서 버블이 형성되면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 더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뭐 그래서 저는 강남 불패는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 강남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올해 하반기인가 뭐 풀릴 확률이 4월 달에 있다고. 지금 잡혀 있죠. 이게 근데 제가 알기로 3년 동안 묵고 있을 수 있고 그 이유로는 어쨌든 뭐 법 풀려야 되는 거라면서요. 맞나요? 서울시에서 이제 그거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건데 상업지는 풀었죠. 주거는 아마 그렇게까지 풀기가 녹록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풀려면 작년에 풀었어야 되거든요. 작년 4월이 지금보다 더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풀었어야 되는데 그때 실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번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입니다만 아마 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뭐 풀어야 될 뭐 뚜렷한 명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업지는 저는 줄기차게 풀어야 된다고 봤거든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정상적인 어떤 경영 활동을 줘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경제를 바라볼 때 어느 쪽이 더 이른바 양의 효과, 정의 효과가 더 강한지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경제는 다 양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 상업지는 조금 정의 효과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근데 당연히 풀어야 되고. 풀게 되면 네, 네. 어떻게 돼요? 영향 집값이 어떤 영향이 미치죠? 아무래도 갭 투자 수요가 좀 들어올 수 있죠. 지금은 토지거래 허가국에서는 갭 투자가 안 됩니다. 그러면 2년은 살아야 돼요. 실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수요가 제한적이죠. 근데 그 수요가 좀 늘릴 거잖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풀렸다. 그러면 집값이 크게 오를 거냐? 아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압구정 아파트 값이 생각보다 많이 올랐어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거래를 제한하는 거예요. 가수요를 차단하는 측면이 있는데 과거 우리가 참여정부 때 있잖아요. 이 농지나 임야들 있죠. 이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 이걸 저희들은 속된 말로 지약을 이렇게 놓는다고 해요. 그게 제초제 뿌리는 수준이거든요. 왜냐? 농사는 대부분이 이 짓는 사람만 심지어 4년을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못 사죠. 근데 도심 지역에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 생각보다 그렇게 효과가 파워풀하지는 않습니다. 왜? 지금은 누가 뭐 투기 목적으로 서울 집 사는 사람도 있긴 하겠죠. 그런데 그래도 들어갈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풀리면은 분명히 지금보다 거래가 활성화되고 가격이 약간 오를 수는 있지만 뭐 급등하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도심지하고 이른바 교외 지역에서 토지 거래 허가 구역 효과는 좀 다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